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하루 앞당겨서 장성철이 제주있기 7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 위원장님 얼굴이 상당히 이쁘십니다. 요새 체력 훈련도 하고 체중도 많이 줄이고 요즘 비비크림 발랐는데 좀 잘 봤네요.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장 위원장님 덕택에 제가 고지방 저탄수화물 저탄고지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거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중간에 공복감 이게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 갑자기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때 공복감을 없애려면 식사할 때 반드시 지방 올리브 기름이나 버터 기름이나 고기로 치면은 삼겹살 이런 걸 충분히 먹고 그래도 배고프다 그럴 때는 커피에 버터 좀 넣고 타서 좀 드시면 순식간에 공복감이 사라집니다. 하여튼 이제 장 위원장님한테 지금 살 한 10kg 정도 빠졌죠? 13kg. 그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근데 직접 실천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건강 관련 수치들이 다 정상이 됐어요. 부럽더라고요. 예전에 저하고 비슷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말라가면서 점점 사람이 점점 멋있어지니까 또 혼자 비비크림도 바르고 이제는 더 줄어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의지가 워낙 강하시니까 아마 이 좋은 몸면 계속 유지하실 거라 보고. 수치 나오니까 겁나서 한 거예요. 무슨 의지 그런 거 아니고. 자, 먼저 오늘은 3가지 사안을 했는데 제가 하나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 육상 비롯해 갖고 해양 쓰레기의 대다수가 차지하는 플라스틱 문제에 관련해 갖고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좋게 정책을 추진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책상머리 행정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 예래 휴양이 단지 흉물이 돼가는 그 관련 얘기하고, 그리고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장 위원장님께서 논평도 발표하신 그 내용 3가지를 해갖고 중점도 다루고 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플라스틱 관련해 갖고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조사한 내용 한번 읽어보겠는데, 전 세계 육상 쓰레기는 물론 해양 쓰레기의 80%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 상당히 위험합니다. 해양 동물은 물론 인간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필요한 일회용품 감량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문제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대로라면 2040년에는 무려 1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땅과 바다에 버려진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포장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값싸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플라스틱이 탄소 중립화로 가는 전환에 거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생산 억제와 재사용 기반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는 어느 누구도 다 취재돼서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이에 환경부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편의점, 무인 카페, 개인 카페, 대형 카페 등 모든 형태의 업장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환경부의 진일보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9월 23일 환경부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1개 시와 1개 도에 추진 대상도 축소해서 실시한다고 내용을 발표했고요. 이에 이런 불합리성의 영세 상인 업주들, 그러니까 개인 혼자 하시거나 아르바이트 1명 정도는 영세 업주들이 들고 일어섰거든요. 이게 지난 가칭 제주 프랜차이즈점주 협의회가 14일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 일회용 컵 관련해갖고 보증금제, 이분들이 들고 일어섰는데, 그러면
이번 기자회견 예. 뭐 위원장님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으시고 하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요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일회용컵 300원이거든요. 일회용컵 300원 보증금제 이게 12월 2일부터 제주 지역과 세종시에 이제 적용이 돼서 그에 관련된 대상이 되는 커피 가맹점주들이 어쨌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건데 핵심은 자기들은 너무 피만 본다. 너무 희생이 많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제도가 되겠냐. 이거는 지금 당장 실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 그리고 환경부가 하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좀 너무 일방적이다. 그런 기조로 그날 발표를 한 거죠. 이번에 도의회 네. 기자회견에서 영세 카페 점주들이 철저한 준비를 철저한 준비가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전혀 어떤 일명 이분들이 얘기는 책상머리 행정 그걸 강조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 과정을 돌아보면 사실 이게 억지로 떠밀려서 시행하는 것처럼 전 보이거든요. 뭐냐면 이게 2000년, 2007년, 8년 이 시기에 시행이 좀 되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이제 그만뒀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6월에는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34,000개의 컵 음료를 파는 가맹점에게 이제 대상을 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또 연기를 하면서 12월 1일로 연기했는데 그것도 지역도 줄이고 세종하고 제주로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하려니까 겁난 거예요, 환경부가. 왜 겁나겠어요? 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본인들도 좀 꺼림칙하다는 얘기죠. 꺼림칙한 거죠. 그리고 준비를 하려면 이제 점주들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고 환경부가 준비해야 될 게 있고 또 최종 재활용 업체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모든 걸 살펴볼 때 준비가 안 된 거다. 예를 들면 가장 준비가 안 된 건 뭐냐면 점주들의 피해를 그대로 놔두고 제도 시행을 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점주들이 받는 그 피해를 보면요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300원 보증금제잖아요. 이 300원 엄청 큰 돈입니다. 편의점에 우리가 커피 한 잔 CU나 GS25 가서 한 잔 이렇게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마시는데 왜 커피 전문점 안 가고 CU 가겠어요? 싸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원 차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1,500원짜리 커피가 1,800원이 되고 1,800원짜리 커피가 2,100원이 되는 그런 상황은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이게 제일 큰 피해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얹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도 증가하고 보증금을 수납하고 또 반환하는데 관리 비용 들어가고 또 라벨을 또 구입을 해야 돼요. 하나당 7원인가 그러는데 그 환경부에서 그걸 사와서 구입하는데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 라벨을 어디에다가 그 컵에다가 붙여야 돼요. 일일이 붙여야 됩니까? 점주가 붙이도록 돼 있어요. 시간이 안 될 텐데. 그리고 그 부착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스캔 떠서요. 기록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손님이 만약에 특정 시간대에 막 몰리잖아요. 물건 팔아야 되는데 이거 관리하다가 물건이 덜 팔리면 매출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경영을 해서 추가 인력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몰릴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던데 이런 다양한 피해 사례, 피해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 아니냐. 카페 점주들 입장에서는 전 당연한 주장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점으로 될 게 뭐냐면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관점을 모르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번 거는 일회용 컵 300원 보증금채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 업체에 어쨌든 가게 해서 재활용 업체에서 세척과 이걸 잘 해서 위생적으로 한 다음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공장 가서 녹여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는 깨끗한 일회용 컵을 여러 번 쓰자 그런 취지에서 나온 제도라 가지고 위생의 문제도 과연 제대로 점검이 됐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재사용하는 컵을 만약에 재활용 업체에서 이제 상품으로 내놨을 때
누가 구매를 할 것인가. 소비자. 뭐 이런 거에 대한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업주에서 그걸 구매해서 소비자들한테 이걸 쓰세요라고 할 때 소비자들이 과연 그 컵으로 된 음료를 구매하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현재는 정확하게 안 보인다. 이렇게. 전 여기다 추가해갖고 해저드 애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다시 말해서 해썹이나 네. ISO 기준 내갖고 정부가 정한 어떤 기준 정해갖고 네. 이 컵을 다시 여러분이 먹어도 괜찮습니다는 그걸 국가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부가. 그래서 점주한테 맡기지 말고. 그래서 재활용 업체에 가면 재활용 업체들이 이 일회용 컵이 왔을 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놨어요. 환경부 나름대로. 또 식약처도 이거에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이번 시범 대상이 되는 컵에 대해서 재활용 업체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겠느냐. 재활용 업체는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첫째는 왜냐하면 대상이 너무 적어요. 그 매장 그럼 설명해 주시죠. 매장. 그 매장이 한 지금 제주도에 해당되는 게 한 340개 정도 되는데 요 정도의 물량 갖고 또 세종하고 합쳐서 과연 그 재활용 업체들이 경제성이 있겠냐. 경제성이라고 하는 건요. 규모에서 나와요. 340개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 업체들은 뺀 예, 이번에 이제 그 대상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대상 매장이 약 340개인데 전체 그 커피 음료 파는 매장의 10% 정도 되는 그 수준이고요. 이게 원래는 한 34,000개가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려고 했다가 제주하고 세종으로 축소가 되면서 이게 전체 참여하는 그 점포들이 이렇게 확 줄어든 거죠. 아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적은 일회용 컵을 갖고 재활용 업체에서 시설 투자해서 과연 이걸 재활용 수익이 되겠느냐. 그럼 그 적자나는 부분은 또 환경부가 보전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사실 그 참여하는 점주들한테도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사례가 뭐냐면 폐지 가격이 아주 좋을 때는 폐지가 나오자마자 이 수거업체들 가지고 바로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폐지가 가격이 안 좋을 때는 안 나지 않는다. 그렇죠. 똑같은 거거든요. 인센티브죠. 그래서 이제 재활용 업체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이제 유튜브 때문에 저 공부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그 2000년, 2001년 나왔던 보고서들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재활용 업체들이 요구하는 게 아주 현실적이에요. 첫째는 그 일회용 컵의 재질이 하나가 해야 된다. 그렇지. 다양하게 하면 자기네가 처리 못한다. 그 색깔 여러 개 있어도 안 되고. 두 번째 규격, 크기, 이거 단일화 시켜달라. 그렇게 안 됐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 다음에 점도가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쇄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딱지 같은 거 붙이고 막 칼라로 막 입혀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삼다수 같이. 인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접착물 미부착하라. 그러니까 이번에 스티커 붙이는 거 있죠. 그거 하면 또 떼야 돼요. 아, 그러네.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컵 부산물을 그 재질을 단일화해달라. 그 다음에 재활용 컵의 매입처를 확대해달라. 자기네가 재활용 컵을 만들었는데 매입처가 없으면 그렇죠. 무슨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PP 재질로 된 그 종이컵, 그 종이 플라스틱 컵 이거에 대해서는 재활용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공고해서 했는데 안 됐어요.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신청한 업체가. 그래서 다시 재공고했어요. 18일까지. 그래서 이제 결과를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재 재활용 업체의 준비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오히려 점포의 준비보다 더 미비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일방적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이라고 주장하고 점주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데 점주들의 피해 혹은 희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데 이게 일방적이라는 거죠. 환경부가 점주들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에 제도 시행을 맞춰다 보니까 이제 피해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점주들께서 일방적이다 이런 주장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주들의 얘기들이 충분히 좀 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러면 이번 제도 이렇게 뭐 영세 상인분들을 굉장히 뿌리 나갔고 계속
강력 대응하겠다가 천명하고 계시는데 예. 환경부는 이걸 계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시행령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시는 향후 이게 그 전체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게 34,000개 매장 외에 또 일반 가정에서 쓰는 종이컵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종이 플라스틱컵이.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과연 이렇게 보증금 제도 같은 걸 통해서 회수하고 또 재활용하고 또 재사용하는 그런 게 선순환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저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관리 비용이 들 것이다. 예를 들면 아까 폐지 말씀하셨죠. 폐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거하자, 여러분 잘 버려주세요, 이런 캠페인 안 해도 다 가져가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폐지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그 정책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가 올해 6월에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첫째, 보증금 부과를 음료 가격하고 별도로 부과해라. 이 얘기가 하나 나와서 저는 그게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일회용 컵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혹은 보상 시스템을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이 수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식, 이게 결국은 규제, 지도, 감독 위주의 환경 순환 정책인데 이거를 인센티브와 보상 시스템에 근거한 바탕한 순환 자원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해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이익, 인센티브 여기에 자연스럽게 그 전체적인 그 정책이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전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뭐 시행을 유보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보증금 제도, 보증금을 상품 가격에 부과하는 이 방식을 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 위원장님 얘기가 맞긴 한데 제가 어제 도의회 그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분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 얘기가 환경부의 제2도에 환경부 그 직원이, 그러니까 사무관이 지금 도에 있대요. 예. 이 관련해 갖고 얘기를 해봤는데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듣기에는 강행 의지를 비추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데 점주들은 전혀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몇 번 연기했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도 하겠다고 했다가 또 연기했잖아요. 또 12월 2일도 원래 전부 다 참여하는 걸로 계획을 발표했다가 또 조정 축소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를 스스로 환경부가 계속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를 압박하다 보니까 만약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안 하면 환경정책이 후퇴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비치다 보니까 환경부가 부담이 돼서 조금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시범사업으로 이게 축소해서 하는 건데, 저는 환경부의 환경정책, 특히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나 감독의 방향에서 보상과 인센티브의 방향으로 순환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계기로 이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환경부가 이번에 세종시하고 제주도를 시범도시로 정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서울을 넣어줘.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너무나 많은 대상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시범사업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재활용 업체들이 저는 단언컨대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는 공장을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하면 수거된 재활용 컵이 재사용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돌리면 공장이 적자예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재활용 공장은요, 제조업은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규모의 그 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단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끔 순리적으로 자원순환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환경부가 지금 뒷걸음치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제주 지역에 있는 점주들한테 그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 수거하는 업체가 악덕업자면 수거비만 받고 이걸 불에 태우든지 네. 땅에 몰래 매입하든지 네. 매입하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깨끗하게 수거된 일회용 컵에 대해서 일회용 컵이 그 매장에 올 때요 평균 단가가 한 80원 정도에 온대요. 그거 100원에 사주면요 아마 그 수거하는 분들이 매장 돌아다니면서 주십시오 할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자기 돈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점주들이 밖으로 가서 버리지 않아도 되고 그것만 수거하러 다니는 그 재활용 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간 수집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종이값 하나당 단가를 매겨서 돈 주겠다. 그래서 사겠다 하면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수거가 가능하고 그 100원의 비용을 그 재활용 업체에 줘서 하면 재활용 업체는 그걸 또 만들어서 얼마에 또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이 돌면서 환경에 그 문제가 되는 이런 재활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상과 인센티브 시스템에 근거한 자원순환 정책을 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폐지잖아요. 일회용 컵도 그렇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활용을 하면 지금처럼 뭐 바코드 찍고 이거 뭐 스티커 붙이고 스캔하고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논평도 아주 강하게 썼던데 장성철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 제주특별법 제 358조 2항 7호의 위반 도의회 안건 상정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논평을 말씀했는데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 핵심 내용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제주 녹색당이 도의회에다가 주민 그 청구 조례를 이제 청구했는데 그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특별법 355조 3항에 보면 절대보전지역 내에서 그 행할 수 있는 그 규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설치할 수 없다. 요걸 넣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제 13조에다가 그 조항을 넣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설치 행위의 제한 혹은 설치 대상의 종류 이런 것들을 어디다 특별법은 규정하고 있냐면 제주특별법 358조에 55조가 아니고 58조 2항 7호에 있어요. 공항 항만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 358조는 취지가 어떻게 되냐면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공시설의 종류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특별법에서는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공공시설의 종류를 도조례로 위임해 준 거거든요. 근데 녹색당 조례는 뭐냐면 그 종류를 정하라고 도조례로 하랬는데 도조례에서 뭘 할 거냐 말 거냐를 어떤 건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금지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공공시설의 금지 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주특별법 358조 2항 7호에 정면으로 위반되니까 이것은 원천무효고 그래서 도의 상정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상정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해당 조례 같은 경우 2019년도 도에서 한번 부결된 조례로 알고 있는데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전 도의원이 당시에 발의해서 그 굉장히 그 쟁점이 됐었어요. 네,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도에 결국은 안건 상정이 돼가지고 본회의에 투표를 붙였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조차도 이거에 동의가 안 되면서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었어요. 네, 그때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 부결시키는 날 제가 그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으로 있을 때 강춘용 도의원하고 도의회에서 아까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법리상 맞지가 않다. 그래서 딱 한 표 차이로 부결시키는데 제가 역할을 조금 했죠. 이번 논평에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주 몇 항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설치할 수 없다, 설치하면 안 된다, 이거 외의 시설은. 근데 도조례는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공공시설의 종류를 도조례로 정하되, 이 말이에요. 네. 그 얘기 뭐냐면 공공시설의 종류를 그 국회가 몰라서 위임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공공시설 중에 공항, 항만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갈 거고, 혹시 제주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의 종류도 도조례에 만들 때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시설의 종류를 부득이하게 보전지역 1등급 지역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권한을 위임한 거지, 어떤 시설을 공항과 항만과 이런 것들을 헐지 말지를 여러 도조례에서 결정하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제주 제2공항 추진 저지 목적이라는 비판도 하셨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이걸 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 조례가 네. 제2공항을 막기 위한 조례라는 비판들이 있죠. 네. 그거 왜 그러냐면 제주 제2공항 입지 예정지잖아요. 현재 아직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입지 예정지 전체 면적 대비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0.8%예요. 그러니까 0.8%가 있기 때문에 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도에 동의받으라는 거거든. 그렇죠. 조례 개정안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 0.8%의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을 갖고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까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공공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는 게 어느 지역이 이렇게 모여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주도 저쪽에 보면 보전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1등급이 이렇게 산만하게 떨어져 있죠. 1등급 가운데 있고 2등급, 3등급 흩어져 있어. 그런데 공항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시설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면적을 차지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을 조금이라도 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판단해서,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이러한 시설을 우리는 그 도시계획에서는 면형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면적을 차지한 면형시설, 공항, 항만 같은 거. 그런데 도조례를 위임해놨는데, 도조례에서 어떤 게 또 있냐면, 그 단서조항에 문화체육시설, 축산물 가공시설의 공공시설, 요런 거는 보전지구 1등급 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다라고 딱 박아요. 아까 공공시설의 종류를 위임해놨는데, 공공시설의 종류를 8개를 딱 썼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체육시설, 가공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다. 1등급 지역. 왜 그런 단서조항을 넣느냐? 이 시설들은요, 면형시설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곳에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점형시설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점형시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점형시설은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이게 비록 흩어져 있지만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을 포함하지 않은 곳에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13조에 지금 위임된 보전지역 조례 현행 조례에 있는 그 내용하고 특별법 358조 2항의 내용하고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법체계상. 여기다가 갑자기 이 355조 절대보전지역에서 규정한 그 행위 이외의 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를 해버리면 이 법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법 규정에 어긋나니까 원천무효고, 그러니까 도에서 상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도의회 상정, 이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도의회 상정되면 통과될까요, 말까요? 저는 통과되느냐 마느냐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도에서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들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사 이게 통과되더라도요, 법리적으로 안 맞아요. 특별법의 그 상위 법률에, 그러니까 법률이 상위 법률 아니에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도조례를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도의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제주도는 그거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하겠다. 그러면 3분의 2가 또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제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가면 이제 만약에 도에서 3분의 2로 도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뭐 제주도에선 이건 뭐 소송해야죠. 아, 제주도에서 소송한다? 해야죠. 그건 집행부에서. 그거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가 됩니다. 통과돼도 논란, 통과 안 돼도 논란이네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걸 통과시키면 이건 사실은 창피한 거예요. 치열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현안으로. 대법원에서 사업인가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이거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오영훈 지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답변. 네, 답변이죠. 도정질이. 네. 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오영훈 지사님이 사업 정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저는 판단됐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예래 휴양형 사업 정상화 추진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서 추진 사업을 하지만 제주에서 어쨌든 핸들링은 제주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JDC 사업이라도 제주도정이 의지를 갖고 그 협력적 추진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해당 발언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16일 제주도의 제 411회 정례에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정상에 그쪽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임정은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오영훈 지사의 질의 답변에서 불거졌거든요. 네. 이날 임정은 의원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질의 답변에서 오영훈 지사에게 제주도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할 시기 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제주도가 좀 나서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 JDC가 토지주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진행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사업 추진의 책임은 JDC에 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을 분명히 한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예래 주거 단지 같은 경우 중요한 핵심 쟁점이 뭡니까? 땅이죠, 땅. 토지. 그렇죠. 또 땅이죠. 그 땅 때문에 소송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애초에 거기가 유원지예요. 유원지로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지정이 됐고 유원지로 지정이 되면 원래 유원지라고 하는 게 공공성이 좀 강한 그런 개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토지주들은 관청에서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재결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서부중학교에 교육청께서 교육감한테 강제 수용하세요.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재결 결정을 해서 토지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다음에 이제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면서 관광단지로 지구로 지정해서 개발 사업이 시작되다가 그 역전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관광지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하고 관광지구로 했다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어거지로 했죠. 어거지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법원에서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업인가가 무효다. 왜냐하면 그 사업의 내용이 유원지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 그 리조트 시설하는 거잖아요. 수익 시설인데 수익 시설이 어떻게 유원지냐? 그게 관광지지, 관광단지지. 그러니까 이건 사업인가 무효.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강제 수용 절차로서의 토지 수용 행위도 무효. 그래서 토지주들이 지금 다 소송해서 이기는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거죠. 상당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종호 세익부시장님께서 지원협의체 구성해서 토지주와 합의해 예래 휴양 주거형 이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했고 JDC 양희철 이사장님도 이에 호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하고 얼마 전에 오영훈 지사님의 발언하고 약간 위배가 어긋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호흡이 안 맞아요. 호흡이 안 맞아요. 이종우 시장이 그 정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재추진과 관련된 지원 협의회를 지역의 주요 인사들을 참여시켜서 만들었으면 전 당연히 오영훈 지사하고 정책적 협의가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난 있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오영훈 지사가 답변하는 거 보니까 JDC가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틀의 정책적 방향은 누가 하는 거냐? 그건 제주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뭐냐? 유원지 결정을 무효화시켜야 돼요. 백지화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못하는 거죠. 두 번째, 관광단지로 지구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토지주들과 이미 JDC가 갖고 있는 땅이 많이 있으니까 당시에 강제 수용이 아닌 협의 매수한 땅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땅과 기존 강제 수용된 토지주들이 반환 소송에서 이긴 그런 땅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고도의 그 정무적, 정치적, 사업적 판단 능력이 필요하고 실행력이 중요한 건데 그 토지주들도 윈이 되고 좋고 또 JDC도 사업이 원활하게 가고 또 이 과정에서 외부 자본이 필요할 거예요. 그 외부 자본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그 외부 자본도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느냐 마느냐 이게 사업의 성패를 달린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종호 시장이 상당히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걸 잘 아시는 오영훈 도지사께서 이종호 시장한테 좀 힘 좀 실어주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주 JDC나 토지주하고 일정 정도 협의가 되고 타당성 있는 계획을 갖고 오시면 제주도가 아까와 같은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풀어서 해결해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종훈 시장님한테 힘을 뺐죠. 안 실어줬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아니죠. 어쨌든 공식적인 답변에서 이종훈 시장님 예래 휴양 주가형 그쪽 재추진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표하셨고 JDC도 그렇게 호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정질의에 먼저 발표된 질의 보니까 임정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예. 그리고 서귀포 소속이고 예래 휴양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그래서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오영훈 지사님께서 예래 휴양 JDC와 협의해갖고 강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겠다고 저는 전망했거든요. 근데 전혀 생각이 틀려서 다 몇몇 기자들은 다 멘붕이었거든요. 전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주도가 해야 될 게 법적인 거다. 정확히 판단하는 건데 법적인 조치를 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정책적 판단이에요. 정책적 판단이 돼야 법적인 개선 조치들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영훈 지사께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재추진이 정책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시고 저는 저렇게 흉물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왕 된 거 그거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영훈 도지사께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JDC와 서귀포시와 또 토지주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해주고 또 제주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해주면 왜냐하면 도가 갖고 있는 게 토지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합의해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만드시면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은 반드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줘야 사업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이번 오영훈 지사님의 그 답변 이종호 서귀포시장님이나 그 다음에 JDC의 힘을 뺐다고 보십니까? 뺐다고 표현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언론적인 답변만 했다. 업무적인 프로세스에 좀 아쉬운 건 전 이종호 시장이 오영훈 지사하고 친구실 찾아뵙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방향도 하고 또 관련 실국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서귀포시와 제주도정 간의 어떤 정책적 조율이 더 중요한데 이번에 답변하는 걸로만 봐서는 이종훈 시장이 오영훈 지사하고 정책 조율을 안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건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이종훈 시장이 오버한 거다. 왜냐하면 도지사한테 정책적 방향과 시그널을 교감하지 않고 행정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건 냉정하게 봐야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임정은 의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거 지역민들이 이래 제 추진을 해달라 요청하니까 알겠다 발표한 게 더 확산돼갖고 왜곡은 아니고요. 확산돼갖고 이게 마치 이종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라고 보여줄 수도 있죠. 실제로 보도 내용만 놓고 보면 이종훈 시장이 이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누가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종우 시장이 해야 될 일은 토지주하고 JDC하고 그 관련된 외부 투자자들 간에 그 윈윈 프로그램을 윈윈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지도록 조장하고 유도하고 지원하는 그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건 도지사한테 있죠. 그래서 도지사한테 사전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겠다고 하는 조율을 해서 그 허가를 득하고 정책적 동의를 얻어낸 다음에 공식적인 그 윈윈 프로그램 성안에 윈윈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나서시면 전 한번 이종우 시장 입장에서는 도전할 만한 이슈라고 봐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임명직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라지만 그래도 본인이 시장으로서 서귀포시의 수장으로서 자기가 이거는 해왔다 하나의 업적 정도만은 괜찮잖아요. 아니 누군가 하더라도 제가 뭐 그 평가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겠지만 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저대로 해서 흉물로 놔둘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저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재추진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만약에 이제 철거를 하고 토지를 이제 JDC가 갖게 되잖아요. 일정 부분 토지를 그 건축물은 이제 공사 중단하는 거 다 철거하고 토지만 갖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다면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사업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비즈니스 혹은 사업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좀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 중심에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하신다면 그건 서귀포시장으로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에는 향후 과제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렇죠. 예. 하여간 참 어렵습니다. 역시 행정이라는 게 현안도 많고 뭐 도지사님이나 뭐 서귀포시장님이나 뭐 JDC 이사장님이나 다 그 역할에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 하는데 각 현안에 맞춰갖고 좀 더 뭐 법 원론적인 답변은 다 좋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으면 뭐 법적인 권한으로 이걸 안 되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해보면서 부딪히면서 소통하면서 솔직히 LA휴양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강제 집행하면서 토지주들하고 갈등이 빚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화가 나서 대법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LA휴양령 주거단지 토지 반환 소송은 제주 개발사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3개 단지 20개 지구 관광지구 지정을 했지만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진 관광단지 지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됐지만 토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광단지 지구 지정이 사실상 그 효력이 없다 보니까 유원지로 눈을 돌린 건데 유원지를 활용한 그 관광단지 지구 개발의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 이게 아주 제주도정에 고위 공직을 지내셨던 분하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은 원칙에 의거해갖고 정확히 토지주한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편법? 이건 아니죠. 그건 행정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제주도 내에 있는 유원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유원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의 어떤 계기가 또 되면 제주 개발 행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기회도 될 겁니다. 뭐 이건 뭐 오영훈 지사님 뭐 얘기는 했지만 도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갖고 도하고 도의하고 서로 의견을 맞대고 이렇게 좋은 점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죠. 하여튼 오늘 많은 현안을 다뤘습니다. 특히 뭐 일회용 컵 관련해 갖고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만큼 우리 현재 이 플라스틱 오염 현재 우리 앞에 다가 있습니다. 바다거북 같은 경우 배를 갈라 보니까 뭐 플라스틱 페트병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류, 회를 떠보는데 미세한 플라스틱이 잡혔다든지 우리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거는 취지는 모두 공감하는 말은 플라스틱 줄여야 된다. 방법이 문제죠, 방법이. 제발 방법할 때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를 깎기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떤 문제든 어떤 현안이든 어떤 뭐 행정에서 추진 사업에서는 반대가 있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추진하면서 조금씩 풀어나가는데 처음부터 전혀 소통 없이 나가다 보면 반발에 부딪히거든요. 어쨌든 소통하는 그런 좀 현안에 대해서 부딪히지만 어쨌든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는 방향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